네, 안녕하십니까. 플라스틱과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된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입니다. 오늘은 순환경제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플라스틱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와 순환경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쓸다의 명사형이죠. 못 쓰게 된 조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쓸다라고 하는 것은 청소행위죠. 그래서 청소행위를 통해서 모은 더러운 것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쓰레기 정책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더러운 오물을 처리하는 위생관리 정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생관리가 되지 않은 비위생의 시대에서 위생관리의 시대로 넘어오게 되고요. 쓰레기를 치우는 것만으로는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수거한 쓰레기를 다시 재활용하는 재활용 정책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쓰레기의 정책은 비위생관리에서 위생관리, 재활용관리 이렇게 3단계의 변화를 거치게 되고요. 쓰레기 정책은 위생에서 시작을 했고 오늘날 재활용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쓰레기 정책의 본질은 위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재활용을 얘기할 때 이때의 재활용은 쓰레기의 위생관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재활용입니다. 더러워도 괜찮으니까 재활용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위생성의 문제와 재활용성의 문제가 충돌하는 영역이 음식물 쓰레기 관리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다 동의를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에 따르는 위생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이 2005년 1월 1일부터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과 재활용이 시작된 지 15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관리와 관련해서 위생 관리를 위한 인프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지자체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는 물질이죠. 그리고 오염 물질이면서 자원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쓰레기는 정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그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의 정보가 담겨 있는 것이죠. 따라서 쓰레기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개인의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인권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실명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을 기재를 하고 배출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분리배출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도입을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지자체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도입을 시도했다가 다 실패를 하게 되죠. 주민들이 종량제 봉투에 이름표를 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이죠. 종량제 봉투에 담긴 나의 정보는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이냐. 특히 혼자 사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스토커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보안 조치가 되지 않으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실명제는 그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성공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는 물질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정책은 이런 물질들의 다양한 속성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순환경제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경제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물질이 반복해서 순환되는 구조입니다. 반복해서 자원을 사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투입과 쓰레기 배출이 최소화된 경제를 순환경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순환경제의 제일 반대편에 있는 경제가 선형경제입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말 그대로 선으로 이루어진 경제다라고 하는 거죠. 뭐가 선이냐? 물질 흐름이 선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원을 채굴해서 쓰고 버리는 일방향적인 직선의 물질 흐름을 가지게 됩니다. 쓰고 버리는 경제이기 때문에 낭비적인 경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낭비형의 경제를 순환형
구조, 자원 절약형 경제 구조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순환 경제의 과제인데요. 선형 경제와 순환 경제 사이에는 재활용 경제라고 하는 또 다른 경제가 있습니다. 재활용 경제라고 하는 것은 자원을 채굴해서 바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몇 번 재활용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물질의 주요 흐름은 쓰고 버리는 흐름이 주요한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의 재활용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한 재활용이 아니라 쓰레기 문제를 잠시 늦춘 임시 방편적인 재활용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재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서 마치 우리가 자원순환 사회로 간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오늘날 우리의 재활용은 이 재활용 경제의 재활용에 불과합니다. 쓰레기 문제가 해결된 재활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순환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재활용의 내용들을 완전한 순환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환 경제는 자원 고갈, 기후 위기, 실업, 플라스틱 등의 여러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대두되면서 기존의 경제 시스템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대안적인 경제 모델로서 대두가 되었고요. 특히 자원 고갈의 문제와 플라스틱 문제가 순환 경제 대두에 있어서 핵심적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 고갈의 문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 고갈은 결국은 인간이 사용하는 자원의 총량이 증가하면서 발생을 하는 것인데요. 자원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인구의 절대적인 수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2000년대 이후에 비OECD 국가에서의 경제 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중국이나 인도와 같이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 경제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도되면서 그 국가의 국민들의 자원 소비량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1인당 자원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인구의 총수가 증가를 하게 되고 1인당 자원의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자원의 총 소비량이 2000년대 이후로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원의 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자원 공급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원 공급이 불안정하게 되니까 자원의 가격이 2000년대 이후로 급속도로 상승을 하게 되고요. 자원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제품의 실질 가격이 2000년대 이후로 크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원 공급이 불안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산업의 경쟁력이 위태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 안보가 위태로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원의 문제는 산업의 경쟁력 확보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안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산업계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자원 공급의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2000년대 이후에 전 세계 모든 국가 그리고 모든 산업에서의 핵심적인 문제로 부각되게 됩니다. 자원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천년 자원을 무한정 채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이제 천년 자원의 채굴은 한계 상황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계속 돌려서는 방법인 거죠. 자원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순환 경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는 겁니다. 2050년까지의 자원의 소비량 전망입니다. 급격하게 계속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 전망치를 보게 되면 자원 고갈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순환 경제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인간이 사용하는 자원의 총 소비량은 840억 톤입니다. 재활용 경제를 통해서 재생원료로 공급되는 양은 84억 톤입니다. 인간이 필요로 하는 자원의 10% 정도만을 재활용을 통해서 조달을 하고 있고 90%는 여전히 천년 자원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순환 경제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 자원 소비량과 재생 원료 공급량의 이 격차를 circularity gap, 순환 격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순환 격차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순환 경제 과제가 되겠습니다. 순환 경제를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물질 흐름이 다양하게 순환 구조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물질 흐름이 순환 구조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핵심이 뭐예요? 리디자인. 인간의 사고방식, 인간의 소비 습관, 생산 방식, 사회 구조 모든 것들이 다 재설계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용들은 참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활용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형태의 재활용이 있습니다. 닫힌 고리 재활용이 있고 열린 고리 재활용이 있습니다. 어감상으로는 열린 고리 재활용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지만 우리가 순환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닫힌 고리 재활용으로 가야 됩니다. 닫힌 고리 재활용은 페트병을 계속 페트병으로 재활용하는 재활용을 말합니다. 물질의 순환 흐름이 순환 경제의 순환 흐름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순환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닫힌 고리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활용 기술과 체계를 고도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열린 고리 재활용은 원래 용도와는 다른 용도로 재활용을 하는 겁니다. 페트병을 녹여서 솜으로 만들어서 재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페트병을 솜으로 한번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재활용으로서의 의미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솜이 다시 쓰레기로 배출될 때는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환이 한 번에 그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열린 고리 재활용으로 가게 되면은 순환의 고리가 중간에 쉽게 끊겨버릴 위험성이 있다. 즉, 뭐예요? 재활용 경제에 적합한 재활용이 되는 것이죠. 순환 경제에 적합한 재활용은 이제 닫힌 고리 재활용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린 고리 재활용의 문제는 순환의 고리가 쉽게 끊겨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도 있지만 재활용의 부가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재활용 경제, 재활용 시스템을 위협하는 위기 요인이 왔을 때에 쉽게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취약한 재활용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사태로 페트병 재활용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그 재생원료로 대부분 솜을 뽑아요. 그리고 이 솜을 어디로 가냐면 대부분 유럽으로 수출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유럽의 경기가 주저앉으면서 수입량이 급감을 했죠. 그래서 페트병을 재활용하더라도 페트병 재활용품이 갈 곳이 없습니다. 즉 수요가 재생원료의 수요가 솜이라고 하는 단일의 용도로 편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솜의 수요가 줄어드는 위기 요인이 발생했을 때 재활용 시스템 전체가 위기에 빠져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페트병이 페트병으로 계속 반복되는 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페트병 소비가 있는 한 페트병 재활용의 수요도 계속 같이 연계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페트병의 폐기물 배출과 재활용 구조가 연계되면서 위기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데 페트병을 솜이라고 하는 저부가가치 용도로 편향되어서 재활용을 함으로써 위기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폐기물과 기후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 보게 되면 폐기물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2%에서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폐기물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하는 바가 아주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폐기물 문제 해결하더라도 온실가스 기후위기에는 크게 기여를 하지 않겠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 폐기물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폐기물에서의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합니다. 즉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했을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폐기물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활용을 하게 되면은
자원과 에너지의 사용량을 줄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활용을 열심히 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게 되면 이게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 분야, 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저감으로 집계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폐기물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과소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접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온실가스 저감량을 온전하게 평가를 해야만이 폐기물 분야가 지구 온난화 기후 위기에 기여하는 바를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재활용과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얼마만큼 줄이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평가 지표를 만드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내용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다 쓰레기와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라스틱이 어떤 물질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은 두 가지 극단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꿈의 물질이다. 인간의 모든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재다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꿈의 물질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인류의 악몽이다 라고 하는 상반된 평가를 받게 됩니다. 환경 호르몬 문제, 그리고 플라스틱이 쓰레기로 배출했을 때에 태웠을 때 배출되는 여러 가지 유해 가스의 문제, 바다로 투기되었을 때의 미세 플라스틱 문제 등이 각종 문제가 대두되면서 앞으로 인류는 기후위기 아니면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극단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장점을 보여주는 용어가 물질 민주화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물질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물질들은 워낙 물질의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사치제의 경우에는 상류층만이 일부가 소비할 수 있었다. 사치를 상류층 일부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플라스틱이 개발되면서 코끼리 상아로 만든 빗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플라스틱으로 대체되면서 서민들도 그 물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물질 소비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의 개발을 통해서 물질 소비의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플라스틱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이 플라스틱의 기여를 보면서 플라스틱이 인류에 굉장히 큰 공헌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반면에 플라스틱에 대해서 엄청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우주에 풀려난 사악한 기운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주술적인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역사를 한번 간단히 살펴볼까요?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플라세인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성형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형수술을 영어로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플라스틱이란 말 자체가 성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플라스틱은 1869년 존 웨슬리 하이엇, 뉴욕에 있는 인쇄업자였죠. 이 존 웨슬리 하이엇이 셀룰로이드라고 하는 물질을 발명하면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하이엇이 셀룰로이드를 발명하게 된 이유는 코끼리 상아로 만든 당구공을 대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800년대 중반 이후에 유럽과 미국의 상류층에서 당구가 인기 스포츠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당구가 유행을 하면서 당구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 당구공은 코끼리 상아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당구 수요가 늘어나면서 당구공 수요도 늘어나게 되고 코끼리 상아도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 이러다가 코끼리가 멸종하겠다라고 하는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구공을 만드는 회사에서 코끼리 상아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물질을 개발해라
해다오라고 1만 달러의 공모전을 하게 됩니다. 당구공을 만드는 사람들은 코끼리 멸종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당구공 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조금 싸게 당구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다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공모전에 하이엇이 도전을 하면서 셀룰로이드라고 하는 물질을 개발하는데, 이 셀룰로이드라고 하는 물질은 100% 플라스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화석연료에서 추출한 물질을 가지고 100% 만드는 것이 아니고 셀룰로즈라고 하는 식물에서 추출한 물질에다가 질산을 섞어서 만든 일종의 반 플라스틱 정도의 개념인데, 어쨌든 인류가 인공적으로 뭔가를 합성을 했다,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걸 합성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인류 최초의 플라스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셀룰로이드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긴 했는데 당구공을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셀룰로이드로 당구공을 만들었더니만 당구공이 딱 부딪혔을 때에 화약이 터지는 소음이 발생하면서 당구공이 깨진 거죠. 그래서 셀룰로이드로 당구공을 만들어서 당구를 쳤는데 당구공이 딱 부딪히면서 총소리가 나니까 당구 치는 사람들이 다 총을 빼들고 서로를 겨눴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럼 셀룰로이드가 당구공을 못 만들었으면 그건 사장되냐? 아니죠. 셀룰로이드가 새로운 수요처를 개발합니다. 그게 뭐냐면 머리빗이었어요. 당시에 머리가 길었죠, 여인들이. 그리고 이 여인들의 머리를 장식하는 머리빗은 굉장히 고급품이었어요. 거북이 등껍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머리빗이 얼마나 고급품이었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오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인데. 1908년에 오헬리가 발표한 단편 소설이죠. 델라라고 하는 여주인공은 머리가 탐스러운 금발이었고, 이제 남편이 있는데 크리스마스의 날 서로가 부부끼리 선물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델라는 자기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 돈으로 남편이 아끼는 시계줄을 선물을 하고, 남편은 자기 시계를 막 팔아서 그 돈으로 자기 부인의 머리에 꽂을 머리빗을 사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 없는 선물을 하게 되죠. 사랑은 얻었으나 돈은 버렸다라고 하는, 그래서 선물을 할 때는 제발 물어보고 하자. 이런 귀중한 교훈을 주는 그런 소설이 크리스마스 선물인데, 이 크리스마스 선물에서 볼 때 머리빗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보로 내려오는 이 시계를 팔아서 사야 될 정도로 굉장히 비싼 고급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여기 1908년에 소설이 나왔을 때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1920년이 되게 되면은 머리빗이 굉장히 저렴해지면서 서민 여성들까지도 애용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셀룰로이드로 머리빗을 만들기 시작을 했기 때문이죠. 물질 소비의 민주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20년대가 돼 셀룰로이드가 머리빗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막 팔릴 쯤 되면 당시 여성들의 그 유행이 바뀌게 됩니다. 머리를 잘라서 단발이. 소년 형태의 보이시한 스타일이 유행을 하게 되면서 또 한 번 망하게 되는 비극을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플라스틱은 셀룰로이드였고요. 그런데 이거는 반 플라스틱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석탄에서 추출한 물질로 온전하게 100% 합성한 물질은 1907년에 베클랜드가 페놀 수지를 발명하면서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페놀 수지는 오늘날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라디오 전화기 같은 전기 제품의 케이스로서 많이 사용을 되었고요. 베클랜드는 이 페놀 수지를 발명한 공로로 1924년에 타임즈의 표지인물로 선정이 됩니다. 1930년대가 되게 되면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주요 플라스틱 물질들이 다 개발이 됩니다. 1935년에 두폰사의 캐러드스가 나일론을 개발하고 1938년에 나일론으로 만든 스타킹이 출시됩니다.
나일론으로 만든 스타킹 출시되었을 때에 이 나일론에 대해서 거미줄보다 가늘고 강철보다 강하고 비단보다 좋은 섬유다라고 하는 극찬을 하게 되고요. 당시 여성들이 면으로 된 스타킹을 벗어던지고 나일론으로 된 스타킹을 다시 신고 나일론으로 된 스타킹 판매하는 가게에서는 여성들이 구매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서는 모습들이 연출이 됩니다. 근데 캐러데스는 나일론을 개발하고 나서 다른 이유로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해요. 그런 비극이 또 있습니다. 1933년에는 폴리에틸렌 P라고 하는 플라스틱이 개발이 되고요. P가 개발되자마자 제일 처음 어디로 쓰였냐면 2차 세계대전 때의 항공기의 레이더에 물질로 사용이 됩니다. 영국은 이 P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레이더에 앞서가게 되고 당시 공중전에서 독일의 우위에 서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941년에는 폴리에스터 피페트 섬유가 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에 주요한 플라스틱의 물질의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고 플라스틱이 처음 개발되고 난 다음에는 당시 2차 세계대전이 터졌기 때문에 다 군수용으로 쓰이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군수용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당시 플라스틱을 만드는 석유화학 회사들은 플라스틱에 대해서 전시 경제화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되고 시설 용량을 키우게 되죠. 그러다가 전쟁이 딱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군대에 납품하기 위해서 시설 용량을 엄청나게 키웠는데 이제 물건이 안 팔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군대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 플라스틱을 팔아야 되는 것이죠.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이 생산자의 욕망과 물질을 막 소비하고 싶은 이 소비자의 욕망이 맞아떨어지면서 1950년대 이후에는 드디어 대중 플라스틱의 시대가 개최되게 됩니다.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쟁 기간 동안에 허리띠를 졸라맨 거죠. 그러다가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기간 동안에 이 내핍에 대해서 보상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 소비자들의 욕망에 충실하게 부응해 줄 수 있었던 물질이 준비된 물질이 무엇이냐? 플라스틱인 것이죠. 값싸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물질이 플라스틱이었기 때문이죠. 왼쪽 사진은 50년대 미국 라이프지 잡지에 실렸던 사진입니다. 가족이 드디어 도래한 일회용품에 대해서 환호하는 그런 사진들이 되겠고요. 왼쪽에 이 글은 플라스틱 생산자들, 석유화학 업계가 모인 세미나 자리에서 누군가 한 얘기입니다. 플라스틱의 미래는 쓰레기통에 있다. 플라스틱 산업에 있는 사람들은 재사용 포장재에 대한 생각을 집어치우고 일회용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왜 나왔냐면 1950년대 자판기용 컵으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이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산업은 이런 일회용 컵의 편리함에 취해서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엄청 쓰게 되겠지, 엄청 찾게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사람들이 쓰고 버려야 된다, 안 버리는 거예요. 인류는 한 번 쓰고 버리는 문화에 한 번도 익숙해진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마시고 나서도 멀쩡하니까 계속 쓰는 것이죠. 그래서 플라스틱 산업이 위기감을 가지게 됩니다. 저 사람들이 왜 저래?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 소비 습관을 바꿔야 된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이 편리함에 중독되도록 사람들의 소비 습관을 바꾸도록 마케팅을 집중해야 된다. 우리가 이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던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오늘날 보게 되면 이 산업의 전략은 성공한 거죠. 그죠? 60년대가 되면 드디어 플라스틱은 결정적인 성기를 잡게 되고 드디어 플라스틱 제국의 시대가 열리게 되고요. 플라스틱 제국의 시대가 열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영화 졸업입니다.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했던 내용인데요. 모르시는 게 당연해요. 아시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영화 졸업에 보면은 더스틴 호프만이 미국 아이비리그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나죠. 근데 대학교는 졸업했는데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냐, 미래에 대한 불안에 쌓여 있을 때에 자기 아버지 친구가 이제 애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딱 한마디만 할게. 플라스틱이야. 앞으로 유망한 산업은 플라스틱이야. 그러니까 플라스틱 쪽으로 진출해. 취직을 하든지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60년대에 미국 사회에서의 인식을 대변해 주는 것이죠. 이미 기성세대는 기성세대의 머릿속에서는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이 주류 물질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고요. 더스틴 호프만은 이 얘기를 듣고 좀 떨떠름하게 반응을 해요. 이것은 이제 영화적으로 비평적으로 해석할 때 앞으로 도래할 혹은 더 확장될 이 플라스틱 사회에 대한 신규 젊은 세대의 불안감을 표현한 거다. 이렇게 잘 갖다 붙입니다. 1960년대에 여러 가지 일회용품들이 이제 개발되기 시작을 합니다. 60년에는 다트사에서 일회용 스티로폼 컵이 개발이 됩니다. 왜 스티로폼이냐? 따뜻한 커피를 마실 때 단열이 잘 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1964년에 세븐일레븐에서 최초로 커피 테이크아웃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세븐일레븐을 일본 기업으로 알고 계시는 사람이 많은데, 세븐일레븐은 미국 뉴욕에서 시작한 기업이에요. 나중에 일본에 인수되면서 일본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 기업이고, 1964년에 세븐일레븐이 커피 테이크아웃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67년이 되면은 일회용 컵에 커피를 담아서 테이크아웃 하게 되면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뚜껑, 리드가 개발이 되는데, 최초의 리드는 이렇게 그냥 평평하게 갖다 붙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1984년이 되면은 미국의 솔로사에서 오늘날 보는 커피 리드가 만들어집니다. 일단 부풀어 올랐어요. 왜 부풀어 올랐냐? 당시 미국에서의 커피 소비 문화가 바뀌어서 그래요. 왜? 유럽 커피 문화가 들어오면서 우유를 타는, 그래서 거품이 일어나는 커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품이 일어나면은 부피가 커지니까 거품이 있는 커피를 마시려면은 평평한 뚜껑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홈이 파이게 되죠. 왜 홈이 파였을까요? 한국인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는 사람이 이상해요. 네, 마실 때 코가 부딪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 그래서 네, 우리는 이해 못한다니까요. 굉장히 당시 아름다운 디자인으로서 호평을 받았던 솔로사의 컵이 되겠고요. 요게 솔로사가 종이컵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종이컵용으로 이 뚜껑을 만들었던 거죠. 1984년에 만들어지는데, 1987년에 스타벅스 회장으로 슐처 회장이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타벅스의 방향을 설정할 때 스티로폼 컵을 택할까, 종이컵을 택할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슐처 회장은 앞으로 그 거품이 있는 커피가 소비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이게 홈이 있는, 지붕이 있는 이런 리드를 원했는데 딱 맞는 게 솔로사죠. 근데 솔로사는 종이컵에만 조컵을 주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1947년에 이 뚜껑 때문에 스타벅스가 스티로폼 컵을 버리고 종이컵으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스티로폼 컵은 60년에 다트사에서 처음 개발한 다음에 미국 사회 주류로 자리 잡다가 1987년 이후로는 주류에서 밀려나고 종이컵이 대세가 됩니다. 근데 종이컵의 단점은 뭐냐? 뜨거운 커피를 담으면 뜨거워요. 그래서 당시에는 종이컵을 두 개를 겹쳐서 커피를 담았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두 겹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종이컵이 처음 유행할 때 그렇게 두 겹으로 해서 테이크아웃 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게 너무 그래도 불편하니까 이분이 이런 골반지로 만든 슬레이브를 만들게 됩니다. 자기 딸을 학교에 바래다 두다가 커피가 뜨거워서 차에 쏟은 거예요. 그러면서 뜨거운 게 닿으면서 번개처럼 이렇게 골반지 손잡이가 떠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바 자켓이라고 하는 이런 커피 슬레이브가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일회용 컵을 소비할 수 있는 모든 장치들이 시간을 거치면서 개발이 되고요. 다음에 일회용 비닐봉투인데요. 1965년에 유럽에서 최초로 개발됩니다. 스웨덴의 구스타프 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을 합니다. 비닐을 두 겹을 겹쳐서 만든 것이죠. 그게 티셔츠 모양을 닮았다라고 해서 티셔츠 봉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당시로서는 이게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었죠. 1950년대부터 미국에서도 일회용 종이봉투를 비닐봉투로 대체하기 위한 연구를 무지하게 하다가 다 실패를 해요. 왜 실패를 할까?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일회용 종이봉투를 똑같은 모양의 일회용 비닐봉투로 대체하려고 한 거죠. 종이봉투를 어떻게 해요?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닐봉투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닐봉투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비닐봉투를 만들었더니만 종이봉투보다 훨씬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상용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의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있었고, 또한 유럽에서는 미국보다는 나무가 부족했기 때문에 종이봉투를 그렇게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종이를 아끼기 위해서 비닐봉투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낸 것이죠. 생각 자체는 지금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굉장히 환경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냥 뭐 그렇게 하냐, 그냥 두 개를 갖다 붙이지라고 하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이게 미국으로 왔을 때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가집니다. 저거 세울 수도 없는 봉투를 어떻게 써? 그런데 너무 싼 거예요. 너무 싸기 때문에 미국의 최대 슈퍼마켓 체인에서 그냥 일회용 종이봉투를 빼버리고 이 비닐봉투를 사용하게 됩니다. 미국 최대 슈퍼마켓 체인에서 비닐봉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그냥 대세가 돼버리고요. 대세가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냥 여기 익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반드시 봉투는, 슈퍼마켓 봉투는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관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